제2부 1. 그 순간부터 패스트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이 이상한 사건 때문에 놀라고 불안하기는 했지만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을 그대로 했고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 출입문이 봉쇄되자 서술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 초반 몇 주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이 되었고 그 오랜 유배기간 동안 공포심과 더불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감정이 되었다. 시의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자식, 부부, 연인들은 며칠 전 역 플랫폼에서 잠시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당부의 말 두세 마디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주고받았다. 인간이라면 을에 가지는 어리석은 믿음에 사로잡혀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다시 보게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작별을 하면서도 일상의 걱정거리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도청의 결정 상황이 공표되기 몇 시간 전에 도시는 이미 폐쇄되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었다. 그 질병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생겨난 첫 결과로 우리 시민들은 마치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다. 포교령이 발효되고 처음 몇 시간 동안 도청은 전화 때문에 또는 공무원들을 찾아와 사정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나같이 절실하고 또 하나같이 검증할 수 없는 사정들이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타협이라든가 특전, 예외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소한 기쁨조차 누릴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정상적인 통신 수단으로 다른 지역과 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없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지를 통해 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 교환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포교령이 내렸던 것이다. 초기에는 몇몇 특권청은 도시 입구를 지키는 보초들과 흥정하여 편지를 외부에 전할 수 있었다. 그때는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여서 보초들도 동정심을 느끼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초들마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려 들지 않았다. 초기에는 시외 전화가 허용되었지만 공정전화 부스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선에 과부하가 걸리자 며칠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나중에는 사망이나 출산, 결혼 같은 급한 용건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전보밖에 없었다. 정신과 마음과 육체로 맺어졌던 사람들이 예전에 느꼈던 연대감을 대문자로 된 10마디 전보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보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은 곧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해온 생활이라든가 고통스럽고 열렬했던 사랑도 난 잘 있어, 당신을 생각해, 사랑해 처럼 상투적인 문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그래도 외부와 연락을 취하려고 고집스럽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수단을 끊임없이 생각해냈으나 그런 수단들도 결국 부질없는 것으로 밝혀지기 일쑤였다. 설령 그 방법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답장을 받지 못하니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똑같은 편지를 끊임없이 다시 쓰고 똑같은 소식과 똑같은 호소의 말을 다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매우 생생한 아픔으로 솟아나던 그 말들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 죽은 말들을 기계적으로 베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내뱉는 독백이나 벽을 대고 말하는 무미건조한 대화보다는 상투적인 전보 문구가 차라리 더 나은 것처럼 여겨졌다. 며칠 후 아무도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도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는데 생각이 미쳤다. 도청에서는 며칠을 숙고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기환 환자는 어떤 경우에도 도시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없으며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갈 자유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드물긴 했지만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기회를 이용하라고 가족들에게 권한 사람도 있었다. 신중함보다 가족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 때문에 발이 묶인 그 사람들은 자칫하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곧 깨닫고 이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병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고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보다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했던 것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했던 예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 고통을 초월해 서로에게 사랑을 쏟아붓던 연인들의 경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늙은 의사 카스텔과 그의 아내의 경우였다. 전염병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카스텔 부인이 이웃 도시에 간 것이다. 그 가정은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정도로 행복한 가정도 아니었다. 수술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부부는 10중 8구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다만 느닷없이 시작된 별거 생활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서로 헤어져서 살 수 없음을, 그리고 갑자기 드러난 그 진실에 비하면 패스트는 하찮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 별거 상태는 전염병이 사라져야 끝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던 감정,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 괄호 속에 이미 말했듯이 오랑 시민들은 단순한 열정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감정에서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배우자를 전적으로 미도온 남편들이나 연인들은 자기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기던 남자들은 다시 성실해졌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들이 기억 속에 자꾸 떠오르는 어머니 얼굴의 주름살 하나에도 염려하고 후회했다. 완벽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데다 언제 끝날지 예견할 수도 없는 이 이별에 망연자실한 채 우리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토록 멀어진 존재,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다 차지해버린 존재에 대한 추억에 저항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이중의 고통, 우리 자신의 고통, 그리고 집에 없는 사람들, 즉 자식, 아내 또는 연인이 겪는 고통을 상상 속에서 함께 겪고 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 시민들은 야외 생활도 하고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스트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 침울한 도시를 맴돌다 보니 하루하루 추억을 곱씹으며 부질없는 유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산책을 하다 보니 언제나 같은 길을 지나게 되었고 도시가 작은 탓에 그들이 산책하는 길은 대개의 경우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에 함께 다녔던 바로 그 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시민들은 패스트로 인해 유배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서술자는 당시 자신이 느낀 바를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기에 기록해도 무방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시에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 마음속에 줄곧 남아있던 텅 빈 느낌, 그 구체적인 감정, 과거로 돌아가거나 반대로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고 싶던 저 터무니없는 욕망, 불화살 같던 기억, 그것이 바로 유배의 감정이었다. 이따금 상상에 빠져 집에 돌아와 초인종 소리나 계단을 올라오는 귀에 익은 발소리를 즐겁게 기다려보기도 했고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애써보기도 했으며 일정을 조정해 평소 저녁 급행열차를 타고 온 여행자가 동네에 도착할 시간에 집에 남아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유희는 지속될 수 없었다. 기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순간은 언제든 오기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이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시간과 타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결국 죄수 상태로 되돌아와 과거만 돌아보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몇몇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그런 상상을 믿었다가는 상처받고 말리라는 것을 느끼고 가능한 빨리 그런 마음을 포기해버렸다. 우리 시민들은 특히 이별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보는 습관이 들었는데 그 습관도 빠르게 심지어 공공연히 포기하고 말았다. 왜냐고? 예를 들어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기간 동안 겪게 될 쓰라린 고통을 미리 다 맛보고 그 시련에 대응해 용기를 있는 대로 복두두고 그토록 오랫동안 질질 끄는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신문에 실린 의견을 읽거나 순간적으로 의혹이 생기거나 불현듯 통찰력이 생겨서 그 병이 6개월 이상 어쩌면 1년 또는 그 이상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기와 의지, 인내심이 얼마나 급격히 허물어졌던지 그들은 그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해방의 날은 결코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미래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하자면 항상 두 눈을 내리깔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고통을 숨기고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신중한 방법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었던 의기소침한 상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재회를 상상하면서 패스트를 잊을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10년과 정상 중간에 좌초되어 매일같이 정처 없이 헤매고 메마른 추억 속에 버림받은 채 산다기보다는 차라리 떠다니면서 고통의 대지 속에 뿌리박지 않고는 힘을 얻을 수 없는 방황하는 유령처럼 살았다. 이처럼 그들은 죄수나 유형수라면 모두 겪게 되는 깊은 고통을 맛보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했지만 그 과거에서조차 후회의 쓰라림밖에는 맛보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과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못해 아쉬운 모든 것을 가능하면 과거에 덧붙일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또한 죄수의 삶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자기 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견딜 수 없고 과거는 혐오스럽고 미래마저 박탈당한 처지여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정의감이나 정오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자들과 비슷했다. 그 견딜 수 없는 휴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상상 속에서 기차를 다시 달리게 하고 울리지 않는 초인종을 연거푸 누름으로써 시간을 메우는 길뿐이었다. 유배라고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자기 집에서 겪는 유배였다. 서술자가 경험한 것도 보통 사람들이 겪은 그런 유배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문기자 랑베르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차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예기치 않게 억류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이별의 고통이 증폭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배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들이 가장 심하게 유배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관련된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겪으면서 동시에 공간에도 얽매여 있어서 패스트에 감염된 객지와 잃어버린 고향을 갈라놓는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만 아는 저녁과 고향의 아침을 소리 없이 외쳐 부르며 먼지로 뒤덮인 시가지를 온종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제비가 나는 모습, 해질녘의 이슬방울 또는 인적 없는 거리에 때때로 태양이 뿌려놓는 이상한 햇살 같은 무의미한 징조와 당혹스러운 메시지들을 가지고 고뇌를 키워가고 있었다. 항상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바깥 세계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꿈만을 고집스레 어루만지며 그들은 어떤 광선, 두세 개의 언덕, 좋아하는 나무와 여자들의 얼굴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풍토를 이루고 있는 고향 땅의 이미지를 온 힘을 다해 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또 서술자가 이야기하기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적합한 위치에 있는 연인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연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걱정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후회의 감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열광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실수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자기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행적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실수를 깨닫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것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는 것이 모든 기쁨의 근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척했던 경솔함을 스스로 책망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랑을 더듬어 보고 불완전했던 점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평상시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랑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다는 점도 다소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억은 훨씬 더 제멋대로다. 외부로부터 밀려들어와 도시 전체를 강타한 그 불행은 극히 당연한 결과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 불행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괴로워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고통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그 질병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이렇듯 우리는 하늘을 마주보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전반적인 포기 상태로 인해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성격이 단련될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경박해졌다. 예를 들어 시민들 중 일부는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등 또 다른 노예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 같았다. 황금빛 햇살이 잠시 비치기만 해도 얼굴이 밝아지고 비 오는 날이면 표정과 생각에 두꺼운 베일이 드리웠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이처럼 허약하지 않았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노예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계와 대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들의 우주 앞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하늘의 변덕에 내맡겨졌다. 말하자면 까닭없이 괴로워하고 까닭없이 희망을 품었다. 이런 극도의 고독 속에서 이웃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고 저마다 홀로 자신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쩌다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자기 감정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말한 뒤 대답을 듣게 되면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대부분의 경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괴로워하던 끝에 심정을 표현했고 그가 전달하고자 한 이미지는 기대와 열정의 불 속에서 오랫동안 익혀온 것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싸구려 괴로움이나 연속극에서 볼 수 있는 우울증 같은 상투적인 감정일 거라고 상상했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그 대답은 빗나가기 마련이어서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남들이 진심이 담긴 진정한 말을 할 줄 모르게 된 이상 자기도 시장에서 쓰는 말투를 체념하여 받아들이고는 단순히 보고하거나 지엽적인 일화를 전하는 상투적인 방식, 말하자면 일간지의 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가장 절실한 고통이 흔히 일상 대화에서 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게 보통이었다. 패스트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수위의 동정을 얻고 옆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아무리 불안하고 고통스러워도 또 텅 빈 마음을 견뎌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기에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사실 냉정을 잃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시민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고뇌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사랑의 이기적인 성격 덕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고 패스트를 생각할 때도 패스트 때문에 이별이 끝도 없이 계속될까봐 염려스럽다는 정도였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도 그들은 건전한 여유 같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침착함으로 착각했다. 절망감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니 불행에도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 중에서 누가 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대개의 경우 그 병을 조심할 여유조차 없었다. 유령 같은 존재와 나누던 기나긴 마음속 대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대지의 가장 무거운 침묵에 내던져졌던 것이다. 그가 무언가를 할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었다. 2.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네르 리베는 진료실을 나오다가 청계참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발로 쥐를 옆으로 밀어놓고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에 이르고 보니 쥐가 나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길을 돌려 수위에게 알려주러 갔다. 미셸 영감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죽은 쥐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한 일에 불과했지만 수위에게는 추문이 될 만한 일이었다. 수위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 건물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었다. 2층 청계참에 쥐 한 마리가 있다고 죽은 것 같다고 분명히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미셸 영감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건물에는 쥐가 없다. 그러니 누가 외부에서 그 쥐를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의 장난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올라가려고 아파트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는데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서 큰 쥐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비틀거리는 것이 베르나르 리베의 눈에 띄었다. 쥐의 털은 젖어 있었다. 쥐는 멈춰서서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 쪽으로 달려오다가 다시 멈춰섰고 작은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더니 결국은 반쯤 열린 입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는 그 쥐를 잠시 바라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쥐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 쥐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자 자신의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1년째 앓고 있는 아내가 이튿날 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행하면서 피곤해질 것에 대비해 그가 시킨 대로 침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의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침대 머리 등 불빛을 받으며 그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30살에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리웨에게는 항상 젊은 시절의 얼굴로 보였다. 다른 것을 말끔히 씻어주는 미소 덕분인지도 몰랐다. 가능하면 잠을 좀 자둬. 그가 말했다. 11시에 간병인이 오면 정오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데려다 줄게. 그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땀이 좀 나 있었다. 그가 방문을 나설 때까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 날 4월 17일 8시에 수위가 지나가는 의사를 붙들고 어떤 나쁜 놈이 복도 한가운데에 죽은 쥐 3마리를 갖다 놓았다고 두들댔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것을 보면 커다란 쥐덫으로 잡은 것 같다고 했다. 범인들이 빈정대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수위는 쥐의 다리를 잡고 얼마 동안 문턱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 나쁜 놈들,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미셸 씨가 말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리웨는 자기 환자 중에서 가장 가난한 환자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부터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지역의 쓰레기는 훨씬 늦게 수거하기 때문에 먼지로 뒤덮인 길을 자동차를 타고 쭉 따라가다 보면 보도 가장자리에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스치듯 가까이 지나가게 된다. 그런 식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세어보니 채소 쓰레기와 더러운 걸레 위에 던져져 있는 쥐가 10여 마리에 이르렀다. 첫 번째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실 겸 식당으로 사용되는 방은 거리를 향해 나 있었다. 환자는 늙은 스페인 사람으로 표정이 딱딱하고 주름살이 많았다. 노인 앞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는 완두콩이 가득 담긴 냄비 2개가 놓여 있었다. 의사가 들어갔을 때 환자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았다가 오래된 해수병 때문에 생긴 고르지 못한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몸을 뒤로 눕히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대야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주사를 맞으며 그가 말했다. 그놈들이 나오던데 보셨소? 맞아요. 옆집에서는 3마리나 죽어서 버렸대요. 부인이 거들었다. 노인이 손을 비비며 다시 말했다. 그놈들이 나와서 쓰레기통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게지. 그 후 동네 사람들이 온통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리웨는 왕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보 온 게 있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미셸 씨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쥐들이 또 나타났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수위가 대답했다.
내가 지키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감히 갖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전보는 그의 어머니가 이튿날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동안 집안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다. 의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간병인이 벌써 와 있었다. 아내는 화장을 하고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가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잠시 후 역에서 그는 침대 칸에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녀가 열차 칸을 둘러보았다. 우리 형편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도 쓸 때는 써야지. 리베가 대답했다. 주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이상하긴 하지만 곧 잠잠해지겠지.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그녀를 잘 보살펴야 했는데 너무 소홀했다고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녀가 그만하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가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올 즈음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서두르다가 서로 부딪히곤 했다. 기관차가 전기를 내뿜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는 아내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울지 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 아래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녀가 깊게 숨을 쉬었다. 가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차창 너머 플랫폼에서 보니 이제 그녀의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발 몸조심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플랫폼 출구 근처에서 리웨는 수사검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리웨가 그에게 여행을 떠나느냐고 물었다. 오통 씨는 키가 크고 머리칼이 검은 사람으로 반점은 과거의 사교계 인물 같고 반점은 장의사 일꾼처럼 보였다. 그가 예의 바르지만 무뚝뚝한 어투로 대답했다. 시댁에 인사차 다녀오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수사검사가 말했다. 기차 쪽으로 움직이는 리웨가 출구 쪽으로 돌아서며 대답했다. 아, 네, 별일 아니에요. 그 순간 그에게 남은 기억이라곤 영무원이 죽은 쥐가 가득 든 상자를 팔에 끼고 지나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 오후 진찰을 시작할 무렵 젊은이 한 명이 신문 기자라며 리웨를 찾아왔다. 아침에 이미 한 번 방문했다고 했다. 이름은 레몽 랑베르였다. 작달막한 키에 어깨가 벌어지고 얼굴에는 결단성이 엿보였으며 눈은 맑고 영리해 보였다. 랑베르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진 않았다. 그는 파리의 큰 신문사 기자로 아랍인의 생활 조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며 방문 목적부터 밝혔다. 보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리웨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 말하기 전에 신문 기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기자가 대답했다. 내 말은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려야겠지요. 하지만 그런 고발은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웨는 부드러운 어조로 사실 그런 고발은 근거가 없을 거라고 되뇌었다. 그러면서 그가 사실을 제한 없이 전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철저한 정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쉥지스트 식의 발언이군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 쉥지스트는 프랑스 정치가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의 열광적인 정의론자로서 평등에 대한 비타협적인 연설로 유명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쉥지스트 식의 발언이군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리웨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지만 자신의 발언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인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간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발언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랑베르는 목을 움츠리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리웨가 문 쪽으로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짜증이 난 듯했다. 그럼요. 그가 말했다. 이해하고 말고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악수를 하고 나서 리웨는 최근 오랑에서 죽은 쥐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다. 흥미로운데요? 랑베르가 감탄하며 말했다. 오후 5시 의사는 다시 왕진을 나가다가 계단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쳤다. 아직 젊은 사람으로 체구가 육중하고 투박해 보이는 얼굴에 뺨은 홀쭉하고 눈썹이 짙었다. 그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 스페인 무용수들의 집에서 가끔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장 타루는 열심히 담배를 피워대며 계단 위 자기 발치에서 쥐 한 마리가 죽으면서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색 눈을 들어 침착하지만 약간 강렬한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인사하고는 이렇게 쥐가 나타나다니 참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네, 리웨가 말했다. 성가신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생님. 딱 한 가지 의미에서 성가신 일이 될 겁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참 흥미로워요. 그래요, 아주 흥미로워요. 타루는 머리카락에 손을 넣어 뒤로 쓸어넘기고 다시 쥐를 내려다보았다. 쥐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리웨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특히 수위가 걱정할 일이죠. 마침 수위가 아파트 출입구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리웨의 눈에 띄었다. 평소 벌겋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쥐가 또 나타났다고 알려주자 미셸 영감이 리웨에게 말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제는 2~3마리씩 한꺼번에 나타나요. 하지만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풀이 죽고 걱정이 많아 보였다. 그가 기계적인 몸짓으로 목을 문질렀다. 리웨가 그에게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수위로서는 괜찮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기분 탓이었다. 쥐 때문에 충격을 받았으니 쥐들이 없어져야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월 18일 아침 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보니 미셸 씨의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다. 지하 창고부터 다락에 이르기까지 쥐 10여 마리가 계단에 널려 있었던 것이다. 이웃집 쓰레기통들도 쥐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은발의 자그마한 여인으로 그녀의 눈은 어둡고 온화했다. 너를 다시 보니 기쁘구나, 베르나르. 그녀가 말했다. 너를 만나는데 쥐점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실제로 모든 일이 항상 쉬워 보였다. 그래도 시청의 쥐 소탕과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담당 과장을 알고 있었다. 쥐들이 떼를 지어 밖에 나와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도 들어서 알고 있을까? 담당 과장인 메르시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물론이고 부둣가에서 멀지 않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쥐 5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말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리웨는 쥐 소탕과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지시만 있으면 가능하지. 메르시에가 말했다. 자네가 정말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시가 내려오도록 내가 한번 손을 써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리웨가 말했다. 조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 죽은 쥐 수백 마리를 수거했다고 가정부가 리웨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어쨌든 대충 이 무렵부터 우리의 시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18일부터 공장과 창고에서 죽은 쥐가 수백 마리나 쏟아져 나온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쥐들이 저절로 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벤두르에서 시내 중심가에 이르기까지 리웨가 다니는 곳이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쥐들이 쓰레기통에 무더기로 쌓인 채 아니면 도랑 속에 길게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날부터 석간신문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시당국은 행동할 용의가 있는가, 구역질 나는 쥐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시당국은 행동할 용의도 없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우선 회의를 열어 토의하기로 했다. 새벽마다 죽은 쥐들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쥐 소탕과에 시달되었다. 쥐들을 수거해 놓으면 담당과의 차량 2대가 그것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가져가서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죽은 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났고
수거되는 양도 매일 아침 더 많아졌다. 나흘째가 되자 쥐들은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와 죽기 시작했다. 구석진 곳, 지하실, 지하창고, 하수구에서 쥐들이 길게 구불구불 줄을 지어 기어나와 햇빛을 보면 비틀거리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사람들 곁에서 죽었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에서 쥐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왔고, 아침이면 변두리 지역의 개천 바닥에 쥐들이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피를 묻힌 채 절비하게 널려 있었다. 어떤 놈은 퉁퉁 불어서 썩어가고 어떤 놈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아직도 수염이 빳빳이 서 있었다. 시내에서도 청계참이나 앞마당에 쥐들이 작은 무더기를 이루며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관공서의 홀, 학교 체육관 혹은 카페 테라스에 한 마리씩 죽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내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도 죽은 쥐들이 나타나 시민들이 질색을 하곤 했다. 아름광장, 대로들, 프롱드메르 산책로에도 쥐들이 군데군데 더럽게 놓여 있었다. 새벽에 깨끗이 치워놓아도 낮에 시내에서 발견되는 죽은 쥐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밤에 보도를 산책하던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물컹한 사체를 밟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마치 우리의 집들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땅이 쌓여있는 분비물들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안에서 곪고 있던 종기와 피고름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건강했던 사람의 짙은 피가 천천히 돌다가 갑자기 펄펄 끓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까지 조용하게만 하던 이 작은 도시가 며칠 사이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으니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제에 상관없이 온갖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랑스도크 통신사에서는 무료 라디오 방송을 통해 25일 단 하루 동안 6,231마리의 쥐를 수거 소각했다고 보도했다. 그 숫자가 매일같이 목격하던 광경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좀 불쾌한 사건이라고 불평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원인도 규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무언가 위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해수병 환자인 스페인 영감만이 양손을 계속 비비며 노인 특유의 즐거워하는 의조로 나온다 나와 하고 반복해서 말했다. 4월 28일 쥐를 약 8,000마리 수거했다고 랑스도크 통신사가 보도하자 시민들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근본 대책을 요구하며 당국을 비난했다. 바닷가에 집이 있는 사람도 벌써 그곳으로 피난 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갑자기 그쳤고 쥐 소탕가에서 수거한 쥐의 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오에 의사 리웨가 아파트 앞에 차를 치우는데 수위가 고개를 숙이고 팔다리를 벌린 채 길 저쪽 끝에서 허수아비 같은 자세로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노인은 어느 신부의 팔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리웨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파넬루 신부였다. 그는 박식하고 열정적인 예수의 신부로 우리 도시에서는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의사는 두 사람을 기다렸다. 미셸 영감의 눈은 번들거렸고 숨소리도 거칠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통증이 심해서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파넬루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고 했다. 종기가 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과로한 모양이에요. 리웨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미셸 영감이 내민 목 밑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나무의 마디 같은 것이 느껴졌다. 누워 계세요. 체온도 재보고요. 오후에 가서 봐드릴게요. 수위가 떠나자 리웨는 파넬루 신부에게 쥐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전염병이겠지요. 신부가 말했다. 동그란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미소 짓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요양원에 잘 도착했다는 아내의 전보를 다시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예전 환자 중 한 사람인 시청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랫동안 대동맥 협착증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가난해서 무료로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이웃 사람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어요. 그가 말했다. 숨가쁜 목소리였다. 수위 생각이 났지만 수위는 나중에 보기로 했다.
몇 분 뒤 그는 변두리에 있는 페데르브가의 나지막한 건물에 들어섰다. 선선하고 악취가 풍기는 계단 한가운데에서 그는 그를 만나러 내려온 시청 직원 조세프 그랑을 만났다. 그는 노란 콧수염을 기르고 큰 키에 등이 굽었으며 어깨가 좁고 팔다리가 야윈 50대 남자였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가 리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하지만 아까는 저 사람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코를 풀었다. 맨 위층인 3층의 왼쪽 문에는 빨간색 분필로 들어오시오. 나는 목매달았소. 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이 구석으로 치워져 있고 뒤집힌 의자 위로 밧줄이 늘어져 있었다. 밧줄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제가 때맞춰 끌어주었어요. 그랑이 말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말을 할 때도 항상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막 외출하려는 참이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에 써놓은 글을 봤을 땐 뭐라고 할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아니 음산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걸쩍거렸다. 제 생각에는 그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봤죠. 그들은 방문을 밀어 열고 문턱에 섰다. 밝은 방이었지만 가구는 보잘것없었다. 얼굴이 둥글고 짝닮아간 남자가 구리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거칠게 숨을 쉬며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발을 멈추었다. 숨 쉬는 사이사이로 지 우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방구석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리웨가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환자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척추는 괜찮았다. 물론 질식 증상은 약간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의사는 강심제를 한 대 놓아주고 나서 며칠 후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리웨는 그랑에게 경찰서에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생각에 제일 급한 일은 물론이죠. 리웨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하세요. 리웨가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안심해도 돼요. 그리고 나로서는 꼭 신고를 해야 하고요. 오, 사내가 외쳤다. 그는 몸을 풀썩 뒤로 눕히더니 작은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얼마 전부터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던 그랑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이봐요, 코타르 씨.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또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코타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뿐이니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웨는 처방전을 썼다.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일은 그냥 놔두기로 하지요. 2, 3일 후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청계참에서 그는 그랑에게 자기는 신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형사에게 이틀쯤 지난 후에나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밤에 저 사람을 돌봐줘야 할 텐데 가족은 있나요? 가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간호하면 됩니다. 그랑이 머리를 끄덕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도 제가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야죠. 복도에서 리웨는 무의식적으로 구석진 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랑에게 이 동네에서 쥐들이 완전히 사라졌느냐고 물었다. 시청 직원은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동네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리웨는 서둘러 그랑과 악수를 했다. 수위를 본 후에 아내에게 편지를 쓸 생각으로 마음이 바빴다. 석간신문 가두 판매원들이 쥐들의 습격이 중단되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리웨가 가서 보니 수위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손은 목덜미에 댄 채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놓고 무척 괴로워하며 불거스름한 담즙을 뽑아내듯 오물통에 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매우 오랫동안 애를 쓰더니 숨을 헐떡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5도였다. 목의 림프절과 사지가 부어올랐고 옆구리에는 그무스름한 반점 2개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는 배가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냈다. 몸이 쑤셔 그가 말했다. 이 망할 것이 막 쑤시댄다고. 검게 타버린 듯한 입으로 그는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가 튀어나온 두 눈을 의사에게로 돌렸는데 두통 때문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유의 아내가 불안해하며 말없이 서 있는 리웨를 쳐다보았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여자가 물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금식을 하고 정열제를 쓰도록 하지요. 물을 많이 마시게 하세요. 마침 수위는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리웨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의사 중 한 사람인 동료 의사 리샤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닙니다. 리샤르가 말했다. 특별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국부 염증을 동반한 발열 같은 것도 없었나요? 그러고 보니 림프절에 염증이 무척 심한 환자가 둘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던가요? 아시다시피 정상이라는 것이, 리샤르가 말했다. 어쨌든 그날 저녁 수위는 헛소리를 하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쥐에 대해 불평을 했다. 리웨가 고정농량 치료를 시도했다. 테레비인이 들어가자 수위는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고함을 질렀다. 그 망할 것들 때문에. 림프절은 전보다 더 크게 부어올랐고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고 단단한 심이 생겼다. 수위의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밤새 잘 지켜보세요.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푸르고 눅눅한 하늘에는 벌써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먼 교회 쪽에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아침에 들려오는 거리의 소음이 보통 때보다 더 활기차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한 주 내내 어렴풋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벗어나서 그런지 이 조그만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새로운 날이었다. 리웨도 아내의 편지를 받고 안심이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수위의 방으로 내려갔다. 실제로 그날 아침에는 열이 38도로 내려가 있었다. 쇠약해진 채 환자가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었다.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수위의 아내가 물었다. 좀 두고 보죠. 그러나 정오가 되자 열은 단번에 40도까지 올라갔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고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목의 림프절은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수위는 가능한 한 머리를 몸에서 멀리 떼어두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수위의 아내는 침대 발치에 앉아 이불 위에서 두 손으로 환자의 발을 살짝 잡고 있었다. 그녀가 리웨를 바라보았다. 잘 들으세요. 리웨가 말했다. 환자를 격리해 특수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이송해야겠어요. 2시간 뒤 의사와 여자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굽어보고 있었다. 진균성 종양으로 뒤덮인 환자의 입에서 단편적인 말들이 새어나왔다. 쥐들.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눈꺼풀은 낯빛으로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하고 짧았으며 림프절 때문에 도무지 몸을 편안히 하지 못했다. 수위는 간이 침대를 몸에 뒤집어 쓰리는 듯 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무엇인가가 그를 끊임없이 부르기라도 하는 듯 간이 침대에 쪼그리고 누워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숨막혀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사망하셨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지금 상황